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화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화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구현된 영웅서사시와 비극, 희극 등 문학작품, 그리고 철학과 수사학 관련 문헌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그 뿌리를 잇고 있는 주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즐기며 웃고 우는 드라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드라마의 뿌리를 찾다 그리스 비극입니다. 지난해 한국 드라마 역사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무려 8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미국의 고담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금년에는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는 대사를 남긴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드라마들을 놓고 상을 주는 일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이 드라마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것으로 누리는 모든 것에는 그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역시 역사적 뿌리가 있죠. 그것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드라마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심각하고 진지한 비극이고요. 또 하나는 유쾌하고 발랄한 희극이었습니다. 우리는 TV 연속극을 드라마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외연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라디오 연속극을 포함해서 영화도 드라마에 속하고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오페라, 발레, 뮤지컬도 드라마에 포함됩니다. 드라마,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말인데요. 이걸 분석해보면 앞에 붙은 이 드라라는 말은 행위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붙은 마는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하게 되면은 행위로 표현된 것이라는 뜻이 되죠.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무대로 나와서 이야기 속의 사건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드라마의 탄생은 그리스 문학사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드라마가 있기 전에는 서사시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서사시를 에픽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이건 역시 그리스 말 에피코스에서 왔고, 그리고 이 에피코스라는 말, 요거는 말을 뜻하는 그리스 말 에포스에서 왔습니다. 사실 에포스 이 말 자체로 서사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사시라는 건 뭐냐 했을 때 가수나 시인이 이야기를 혼자서 다 말로써, 즉 에포스로서 풀어내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소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꾼이 나와서 춘향이도 하고 이도령도 하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데 관객은 그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에서 그려지는 사건과 장면을 상상하게 되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그렇게 공연되었던 서사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세기 중반부터는 서사시보다는 길이가 훨씬 짧고 음악이 강조된 서정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정시는 영어로 릴릭이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릴리코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릴리코스는 그리스의 전통 악기인 리라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서사시가 단순한 운율에 맞추는 그런 낭송인데 반해서 이 서정시는 아주 다양한 운율에 담겼고 리라나 기타라 같은 악기 반주가 곁들여진 노래였습니다. 그리스 사회가 민주정이 되면서 문화를 즐기는 관객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또 이들을 위한 공연이 필요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리사이틀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합창 서정시 형태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릴리코스 코러스라고 합니다. 합창단이나 합창, 이걸 영어로 코러스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여기에서 쓰인 코러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즉 드라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서사시, 서정시, 합창서정시 모두 이게 다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공연인데 반해 드라마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처럼 말하고 노래하고 몸짓을 써가면서 행동으로 사건을 재현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실감나게 하려고 인물의 성격과 지위에 맞는 그런 가면과 복장도 사용했죠. 관객들은 그냥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들의 행위와 모습을 보고 이야기와 사건을 즐기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행위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드라마였습니다. 최초의 드라마는 비극이었습니다. 기원전 534년 그리스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 있던 아고라에서 디오니소스 제전이 열린 때였습니다. 이때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고 드라마를 공연한 팀이 우승자로 뽑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드라마에 상을 주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드라마가 바로 이때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비극에는 아예 극이라는 말이 있어서 비극 그러면 연극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 붙은 이 비자가 한자로는 슬픈이라는 뜻이 돼서 비극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슬픈 연극이라는 뜻이 되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주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극은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다. 비극은 영어로 트라제디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트라제디라는 말도 그리스 말 트라고디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고디아는 수렴소를 뜻하는 트라고스라는 말과 노래를 뜻하는 아오이디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죠? 바로 염소의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트라고디아를 슬픈 연극, 즉 비극이라고 할까요? 옛날 그리스에서는 트라고디아가 언제 어떻게 노래되었길래 염소의 노래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 트라고디아가 대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경연대회 형식으로 공연되었을 때 그 상품으로 염소를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라고디아는 경연대회로 이렇게 공연되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공연되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그 트라고디아를 부를 때 염소의 복장을 했다는 거죠. 염소는 사실 다산과 정력의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과 아주 잘 어울리는 짐승으로 여겨졌죠.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 신을 수행하는 사티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티로스는 바로 머리에 염소 뿔이 달렸고 아예 허리 아래 하체는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 행렬을 사람들이 할 때 바로 이 사티로스로 분장한 사람들의 춤과 노래가 거기에 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른 것이 즉 염소의 복장을 하고 부른 것이 트라고디아였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이 두 가지 해석이 아니라 세 번째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신에게 염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종교적인 제2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트라고디아였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염소겠죠.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겠죠. 그 제단과 그 주위로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합창단이 있고 이 합창단이 그 제사의 진행에 따라서 경건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합창의 노래가 트라고디아였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트라고디아는 종교적인 합창이었고 처음엔 연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다면 언제 이런 트라고디아를 불렀을까요? 고대 아테네인들은 그 겨울부터 봄이 오는 3월까지 이 디오니소스 신을 위한 다양한 제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아테네 성곽 외곽에 있는 마을마다 농촌의 디오니소스 제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과 2월 사이에는 레나이아 제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2월과 3월 사이에는 안테스테리아라는 제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제전들이 겨울철 농한기에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이것을 달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사,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농사, 특히 포도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제전을 열었던 거죠.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생명을 새롭게 피워내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오니소스 신도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한 신이기 때문에 봄이라는 계절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의 어머니는 테베 공주 세멜레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제우스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지만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이걸 보고 참지 않았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 제우스의 벼락에 불타 죽게 만들었죠. 그때 세멜레는 제우스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 불에 타 죽어가는 자신의 애인 세멜레의 몸에서 그 잉태되었던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나 어린 그 태아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허벅지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제우스의 몸에서 다시 자라나 태어난 부활의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봄도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까 바로 이런 디오니소스와 잘 어울렸던 것이죠.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는 3월에서 4월경에 아테네에서 열리는 대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기원전 534년의 일이었는데요. 아테네의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처음 이 제전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시골에서 열리던 그 시골의 디오니소스 제전을 발전시켜서 아테네 도성 한복판 아고라에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디오니소스 제전으로 아주 성대하게 개최했던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고도의 이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 역사를 볼 때 이 참주라는 지위는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왕족과 귀족, 이 특권 일부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일반 시민과 농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제전을 열어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고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어떤 것이 적절할까 생각해 보니 포도 농사와 포도주 제조, 이걸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가장 존중하며 의지하고 또 경배했던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전을 대규모로 열면 민중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도의 포퓰리즘 정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계산은 정말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했거든요.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이 대디오니소스 제전을 개최하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트라고디아 경연대회였습니다. 각자의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며 부르던 트라고디아를 전부 가져와서 이 도시에서 한꺼번에 같이 합창을 경연대회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대회에 붙인 것이었죠. 자, 사람들은 이런 제전이 열린다니까 그리고 트라고디아 합창 경연대회가 열린다니까 도대체 누가 우승할 것인가 어느 동네가 우승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비극 경연대 즉 트라고디아 경연대회는 대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 3일 동안이나 열렸다고 합니다. 이 트라고디아 대회는. 그래서 3명의 비극 시인이 하루씩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각각 비극 3편 그리고 사티로스극 1편 모두 4편을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아침 나절 동안 상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시인은 정말 엄청난 명예를 누렸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나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운동선수처럼 존경과 환호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작가로는 아이스킬로스인데 이 아이스킬로스는 13번이나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비극 시인으로 알려진 소포클레스는 18번을 우승을 했고요.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는 3번 우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학자 플라톤도 젊은 시절에는 내가 이 트라고디아 경연대회를 빛낼 그런 위대한 비극 시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스 비극을 철학적으로 탐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극은
뒤티람보스의 지휘자들로부터 생겨났다. 여기서 말하는 뒤티람보스는 합창 서정시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땠냐? 디오니소스 신의 탄생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흔적은 에우리피데스의 바코스의 여신도들이라는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세멜레께서 먼저 디오니소스를 품고 계셨지만 제우스의 벼락이 떨어지자 진통 속에서 강요된 산고 속에서 벼락을 맞아 때 아니게 자궁에서 떨어뜨렸다네. 하지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곧바로 디오니소스를 은밀한 곳 허벅지에 받아들였다네. 바로 이 내용이 디오니소스 신의 신비로운 탄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 바로 합창단이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창단이 디오니소스의 그 신비로운 탄생을 노래하는 거, 이게 바로 뒤티람보스 그리고 트라고디아의 원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트라고디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합창 코러스였던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극이 되었을까? 즉 드라마가 되었을까요? 코러스에서 드라마로 변하게 된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경연대회에서 트라고디아가 서로 경쟁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참가한 트라고디아 작가들, 비극 작가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까? 자, 그런데 첫 번째 대회부터 아주 파격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테스피스라는 시인이 그 혁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트라고디아는 원래 합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창가들은 전통적인 합창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테스피스는 자기 순서가 되자 아주 신박한 요소를 여기다 도입했습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그래야 뒤에부터 잘 보이겠죠. 그리고 가면을 쓴 배우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게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히포크리테스의 원래 뜻은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합창단이 쭉 있고 그 히포크리테스가 이렇게 등장하면 합창단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대답하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대답하는 사람을 히포크리테스라고 부른 겁니다. 히포크리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우 같은 역할이었죠. 사람들은 이런 테스피스의 공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러스만 있었는데 배우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특별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합창단과 대화를 주고받으니까요. 자, 우승을 누가 했겠습니까? 테스피스였습니다. 테스피스가 바로 이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겁니다. 이 테스피스의 시도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고디아는 말과 노래만 있는 서사의 낭송이나 합창이 아니라 배우가 이야기의 사건을 행위로서 실행하는 그런 드라마가 될 판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껏 보지 못했던 공연의 혁신이었습니다. 테스피스는 트라고디아를 그야말로 합창에서 벗어나서 비극, 즉 드라마가 될 싹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 다음 경연대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테스피스가 우승을 했으니까 테스피스 형식이 유행했겠죠. 그로부터 대략 40여 년 후에 아이스킬로스라는 작가는 더욱더 신박한 혁신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배우 예술을 하나만 했었는데 테스피스는 둘로 늘였던 겁니다. 배우가 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 배우 둘이 등장하면서 배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아이스킬로스는 이렇게 배우들만의 대화 부분을 따로 만든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라고디아가 본격적인 연극, 드라마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라고디아는 배우들의 대화와 합창단의 노래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는 형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킬로스를 비극의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얼마 후에는 소포클레스라는 작가가 나타나서 배우의 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배우가 셋이 된 것입니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이 두 사람만 나왔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나오니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어떤 극단적인 대립과 그 직선적인 사건의 진행을 보여주었죠. 반면에
이 소포클레스는 서로 그렇게 대립하는 두 인물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중재하는 제3의 인물을 넣어서 훨씬 더 긴장감 넘치는 플롯을 만들어낸 겁니다. 게다가 소포클레스는 무대 뒤가 그냥 벽이었었는데 거기다가 그게 내용에 맞는 배경 그림을 넣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확 높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트라고디아는 처음에는 합창이라는 그런 청각 예술이었는데 이 청각 예술이었던 트라고디아를 시각적 요소가 더해진 일종의 종합 예술로 더욱더 발전하게 된 겁니다. 3대 비극 작가 중에 세 번째 작가로 꼽히는 에우리피데스는 아주 다양한 기계 장치를 도입해서 기중기 같은 걸 동원해서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더욱더 풍부하게 제공했습니다. 신이 나타나는 장면을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기중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겠죠. 자, 이렇게 그리스 비극은 단순한 합창에서 시작해서 합창단과 배우들이 번갈아 가면서 합창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그야말로 극으로, 드라마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극의 전형적인 형식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지금 무대가 보이시죠? 극이 시작되면은 배우가 무대에 나옵니다. 무대 위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 무대를 그리스 말로는 스케네라고 하는데, 이 스케네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투 씬, 뭐 키스 씬 또는 씬 스틸러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씬이라는 말이 이 스케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씬이 무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배우가 나와서 이제 처음 말을 하겠죠. 이 처음 하는 말을 프롤로고스라고 합니다. 앞에 프로, 이 말은 앞이라는 뜻이고, 로고스, 이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고스 하면은 처음에 하는 말, 이렇게 되겠죠. 배우는 이 말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암보스 운율에 맞춰서 말을 합니다. 이암보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단, 그러니까 장따단, 요런 느낌이죠. 요것을 두 번 씁니다. 그러면 따단 따단 이렇게 되겠죠. 요걸 한 단위로 합니다. 요걸 한 단위로 해서 요 운율에 맞춰서 대사를 얘기하게 되는데, 운율을 잘 보면 우리 심장 뛰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심장 뛰는 소리를 대충 이렇게 표현하죠. 두근 두근. 요게 바로 이암보스 운율하고 비슷합니다. 두근 두근. 이게 다단 다단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생체 리듬하고 비슷한 그 리듬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단 다단 나가는 요것을 3번 반복하면 그게 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형식을 이암보스 삼각 운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의하면 요 운율, 그러니까 이암보스 운율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말하는 억양에 가장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 근대가 돼서 영국의 세익스피어라는 위대한 작가가 나왔는데, 이 세익스피어도 자신의 대사를 쓸 때 바로 이 이암보스 운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이 세익스피어에 그대로 남았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롤로거스, 즉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기 말을 하고 나면 합창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합창단의 위치는 그 배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무대와 그리고 관객들이 있는 객석 사이입니다. 무대와 객석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그리스 말로는 오르케스트라라고 하는데, 오르케스트라라는 마당, 거기에 바로 합창단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말이 익숙하죠? 이 말은 아마도 그 여러분들에게는 관현악단을 가리키는 오케스트라, 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이 오케스트라가 바로 이 오르케스트라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그 합창단이 춤추고 노래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관현악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합창단이 등장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파로도스라고 합니다. 파라, 앞에 있는 파라라는 말은 어디를 향해 이런 뜻이고, 뒤에 호도스라는 말은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파로도스 하면은 무대 안쪽으로 그 관객들 앞으로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은유적으로 말한 건데요. 트라고디아의 이야기, 즉 비극의 이야기, 사건을 하나의 그 긴 길처럼 생각하면 그 하나의 길이 쭉 펼쳐질 때 그곳으로 합창단이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무대와 객석 사이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지만 내용적으로는 비극의 사건 전체 전개에 합창단이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합창이 끝나면 합창단은 오르케스트라에서 자리를 잡고 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창단의 파로더스, 합창단이 등장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끝나면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자, 이 부분을 그리스 말로는 에페이소디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익숙하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에피소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 에피라는 말은 위로 이런 뜻이고 에이스라는 말은 안으로 이런 뜻이고 호도스, 길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에피, 에이스, 호도스 이게 붙어서 에페이소디온이 되는데 큰 길이 있으면 그 길 안으로 이렇게 덤으로 끼어 들어오는 새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국 학자들은 이 에페이소디온을 사파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자,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라고디아의 탄생과 진화를 잘 보여줍니다. 트라고디아는 원래 합창이라고 했죠. 합창이 하나의 큰 길이었다고 그런다면 거기로 배우라는 새길이 끼어 들어온 셈이죠. 자, 그러고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들이 마치 박혀있는 돌을 밀어내듯이 새길로 살짝 껴넣었던 배우들의 대화 비중이 커지면서 원래 큰 길이었던 합창의 비중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합창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트라고디아는 합창에서 극, 즉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에페이소디온이 커가면 커갈수록 트라고디아는 점점 더 합창에서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파가 하나 끝나면 다시 오르케스트라에 서 있던 합창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자, 이런 노래를, 이 합창을 스타시몬이라고 그럽니다. 스타시몬은 분석하면은 서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파로도스, 움직이면서 불렀지만 이 부분에서는 오르케스트라에서 계속 서서 부르기 때문에 서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스타시몬이라고 그럽니다. 자, 에페이소디온과 스타시몬 요게 반복되게 되는데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까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3번에서 5번 에페이소디온과 스타시몬이 반복해서 교대로 된 다음에 그게 마지막 부분이 오게 되겠죠. 그게 마지막 부분을 엑소도스라고 그럽니다. 엑소도스는 엑스라는 건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고 호도스 이건 길이라고 그랬죠. 그 엑소도스 하면 길을 빠져나간다는 뜻인데 이 트라고디아라는 길을 빠져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는 배우와 합창단이 퇴장하면서 같이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트라고디아는 배우들의 대사와 합창단의 노래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리스의 비극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연극보다는 노래와 대사가 어우러지는 뮤지컬 또는 오페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현대 연극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합창단을 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스트라토스가 처음으로 대디오니소스 제전을 열었을 때 이 비극 경연대회는 아테네 시내 아고라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아고라는 평지였고 광장이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각종 집회, 재판 등이 열리곤 했죠. 처음에 이 대디오니소스 제전을 열었을 땐 그곳에다가 목재를 가지고 간이 무대와 객석을 만들고 비극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자, 이 극장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무대, 즉 스케네가 있고 그리고 무대를 마주하는 객석이 있죠. 객석이 계단식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즉 무대와 객석 사이에 원형의 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합창단을 위한 오르케스트라였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 그림. 자, 그런데 기원전 5세기 초 아고라에서 설치한 이 간이 객석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사망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아고라에서 그 간이 무대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극장을 옮기게 됩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이렇게 경사진 곳이죠. 남동쪽 경사면을 이렇게 깎아서 다듬고 거기다가 객석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간이 극장으로 한 게 아니라 상설 극장으로 완성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객석이 목재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석조로 바꿨고요. 기원전 330년경에는 객석 전체가 다 석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무대와 객석 사이에 오르케스트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오르케스트라 한가운데 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극장에 웬 제단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합창단이 있는 오르케스트라의 가운데에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합창단이 단순히 춤추고 예술 공연을 하던 곳이기 이전에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신성한 제사의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말하지만 비극이나 연극만 생각해서요.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이곳에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성소며 일종의 예배당이었던 겁니다. 자, 객석을 그리스 말로는 테아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아트론이란 말에서 영어 단어 theater, 그 극장을 뜻하는 theater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영어에서는 이 theater가 극장이란 뜻이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객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본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테아오마이라에서 왔는데요. 이 테아오마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탐구하고 관찰하듯이 유심히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피상적으로 대충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겉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본질을 숨어 있는 어떤 깊은 뜻을 통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을 뜻하는 영어 단어 theory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론이라는 게 다양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찾아서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단어가 테아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객석, 테아트로는 이 무대와 오르케스트라에서 수행되는 배우들과 합창단의 공연을 보면서 그 깊은 의미를 통찰하고 관조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아트론, 바로 이곳은 그곳에 앉는 순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그것도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통찰을 하라는 요청을 받는 셈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극의 기원이나 극장의 구조를 보면 이 비극은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거행된 종교 행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르케스트라의 중앙 제단에 수렴소를 올려놓고 불을 피워 태우면서 디오니소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죠.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겠죠. 그리고 그 주위로 합창단이 둘러서 경건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면서 축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였죠. 그리고 객석에 앉아있는 아테네 시민들은 숙연한 자세로 이를 테아오마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자, 이때 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사 축복을 내리소서, 부디 재앙을 물리쳐 주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며 바치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신에게 축복을 기원하며 바치는 일종의 예물이며 신께서 그 제사에 응해서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미리 바치는 일종의 감사의 선물이었던 거죠. 속된 말로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이 기도하는 사람, 기원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죄와 욕망과 더럽혀진 그런 더러운 상태라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축복을 받기는커녕 천벌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죄와 욕망으로 더럽혀진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 필요하죠. 이 정화의 의식을 그리스 말로는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종교적인 정화를 뜻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죽어 마땅하나 신이시여 너그러이 저를 용서하시고 옛 모습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 올바르게 살겠사오니 나를 축복하소서. 뭐 이런 정도의 기원이 담겨 있겠죠. 자,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친다면 이렇게 죽임을 당해 제단에 올려져서 불에 태워져 제가 되는 제물은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대속의 희생물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동안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와 욕망으로 더럽혀진 자기 자신이 태워져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를 죽인 사람은 이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새로운 삶을 살리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그러니까 욕망과 죄로 더럽혀진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시간이며 또 새로운 나로 새로 결심하는 나로 거듭나는 부활의 시간인 셈이죠. 대디오니소스 제전에서 트라고디아 경연대회가 열리고 발전하면서 제사는 드라마로서의 비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에게 그 염소를 태워 바치며 부르던 합창이 일종의 비극으로 진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극장의 객석에 앉아 있는 아테네 시민들은 무대 위에 공연되는 그런 비극을 보면서 단순히 연극을 감상하는 그런 문화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을 일종의 제물로 삼는 성스러운 제의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무대가 어떻습니까? 무대는 제단과도 같죠. 제단과도 같은 무대 위에 펼쳐지는 주인공의 분노와 사랑, 배신, 격정과 욕망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감정이입하면서 주인공과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고통에 나뒹굴고 운명의 굴레에 저항하고 무너지면서 그 주인공과 함께 찢기고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대 위의 주인공은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희생물이고 나 자신을 비추는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극 작가는 관객들이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인물들을 내세워야 비극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저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고 공감해줘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그 보편적인 본성을 통찰하는 일에 아주 철저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감상하면서 그 주인공들의 나를 비추어 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 사건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작가가 제시하는 인물들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싹이 솟아나고 말라있던 나뭇가지에 싹이 움트는 봄날, 아테네 시민들은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 앉아서 자신을 죽이는 제의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자신과 도시를 죽이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도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에 앉아서 비극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 의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감상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원전 534년에 시작된 그리스 비극 경연대회는 2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매년 3명의 작가가 비극 3편 그리고 사티로스 극 1편 모두 4편을 발표했으니까 12편의 새로운 비극 작품이 매년 관객들에게 제공되었겠죠. 자, 이것만 계산해도 대략 2,400편 정도 됩니다. 예선에 출품된 작품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많은 극장들이 있는 걸로 봐서 수많은 비극 작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작품은 2,400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것,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작품은 3명의 작가들 것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이 3사람의 연배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3대 비극 작가들을 기원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아이스킬러스는 전사로서 몸소 이 전쟁에 참가했고, 소포클레스는 소년 합창단의 선창자로서 신들에게 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감사드리는 그런 찬신가를 주도했으며, 에우리피데스는 전투가 있던 바로 그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 사람의 연배 차이를 잘 아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 세 작가가 남긴 33편뿐입니다. 그 가운데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란 책에서 이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극찬한 작품이기도 하죠. 자, 이 작품은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탁월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제의적, 종교적, 신화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극이 시작되면 무대 중앙에 오이디푸스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단이 있고 제우스의 사제가 있습니다. 무대에 서 있는 오이디푸스는 마치 제단에 바쳐진 제물과도 같습니다. 자,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인데 지금 테베에는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오이디푸스는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아폴론 신탁이 내려집니다. 지금 테베에는 오이디푸스 이전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자가 벌을 받지 않고 숨어 있다. 테베가 살인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재앙이 덮친 것이다. 살인자를 찾아내 벌해야만 도시는 정화되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이 신탁을 듣고 오이디푸스는 선언하죠. 내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내고 철저하게 응징하여 도시를 재앙으로부터 구해하겠다. 자, 사람들은 잘못된 욕망에 물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며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염된 자신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실천할 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삶의 원리를 잘 깨달았고 이를 비극으로, 트라고디아로 실천한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개인과 사회를 오염시킨 과오를 반성하고 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 카타르시스의 의식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것이 비극이었던 겁니다. 비극은 그러니까 정화의 제의, 카타르시스의 경건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이디푸스 왕은 이런 제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씻지 못하고 도시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내 오염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 정화의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이디푸스는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그 범인이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 자신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어떤 왕족의 무리와 시비가 걸려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다가 상대를 죽인 적이 있는데 바로 그가 라이오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징벌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그 라이오스가 자신을 갓난아이 때 버렸던 자기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혼한 그 이오카스테는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되었을 때 이오카스테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도려냅니다. 테베가 역병으로 오염되고 재앙으로 고통받았던 것은 바로 오이디푸스 때문이었고 테베를 역병의 오염을 씻어내고 정화하려면 바로 오이디푸스가 스스로를 징벌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대에 의해 쓰러져 죽고 고통 속에 오열합니다. 마치 불붙은 제단 위에 재물이 태워져 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현장을 오르케스트라에서 합창단이 숙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객석에는 아테네 시민들이 이 장면을 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연극 관람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의 제의를 통해서 끔찍한 운명에 엮인 인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자신과 사회 전체를 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봄을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그리스인들의 사회적 카타르시스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공연된 그리스 비극이 지금 우리에게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21세기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비극은 정화의 제의, 카타르시스의 의식이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의 비극적 주인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인공의 고통과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제의적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자신을 죽임으로써 정화의 의식, 카타르시스의 제의를 집행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환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 비극과 같은 제의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무슨 제사를 지내라는 것은 아니죠. 매일 저녁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욕망과 과오, 실수로 물든 그런 나 자신, 무언가로 더럽혀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일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면,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 비극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날마다 그리스 비극과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일그러진 욕망을 제거하고 뜻하지 않은 실수를 만회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 강연에서는 드라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비극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비극은 옛 그리스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수행되었던 종교적인 제의였으며 그리스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정화의 의식이었죠. 자, 비극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비극은 정화의 의식이며 부활의 체험이다. 비극은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어떤 끔찍한 참사나 고통스러운 순환을 담아내는 슬픔 가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뜻하지 않은 불행에 직면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우리 인간의 어떤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극의 주인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죽이며 깨끗하게 정화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면서 그런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극 공연을 관람하고 극장을 나서면서 정화의 기쁨과 부활의 환희를 느꼈던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류에서 밀려나 비주류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류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앙심을 품었겠습니까? 클레온이 얼마나 대중을 개, 돼지로 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던 거죠. 아리스토파네스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평화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희극 속에 담아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꿈꾸게 했던 겁니다.